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치 건강 스페셜의 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웅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오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 바로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엉덩관절입니다. 특히 엉덩관절이 골절되거나 골 조직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괴사가 오는 경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골절에 비해 더욱 치명적인 고관절 관련 질환은 무엇이며 치료와 관리법까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자, 세계 랭킹 1위를 앞다투는 테니스 선수들이 통증 때문에 대회를 포기하게 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염인데요. 뼈를 보호해주고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이 닳고 닳아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심한 경우 관절이 변형될 수도 있죠. 한 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무려 380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관절염 치료법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연골의 마모가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수술 예후나 수명, 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건강 스페셜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이야기 나눠볼 김태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태호 원장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민미 박사님, 이런 네.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가요? 노후 준비는 연금이 아닌 건강한 무릎 관절이다. 무릎 관절이요. 저는 치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래서 건강 스페셜에서 많이 배우고 간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65세 어르신 10명 중에 8명이 무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해마다 무려 10%나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만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김태호 원장님,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과연 어떨 때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관절염이란,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뼈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을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절은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연골이라는 부드럽고 치밀한 조직으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네. 근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관절이 닳기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다른 조직이 이 무릎 안을 돌아다니게 되면서부터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연골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런 모든 염증 반응 종류를 통틀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 일컫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해서 연골 조직이 다 닳아서 그 뼈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를 3기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3기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떠한 치료로도 반응이 없을 때 인공관절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일단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 어떤 약을 먹고 병을 없앤다의 개념보다는 병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관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는데요. 관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을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 자세,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기라든지 내리막길을 많이 간다든지 하는 자세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좌식 생활이라든지 침대 생활, 땅바닥에 앉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에 반응을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 치료에는 진통 소염제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최근에 주사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는 것은 관절 내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내의 환경을 변화시켜보자는 뜻으로 시작된 것으로 유전자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로 따지면은 나사가 풀린다든지 나사가 반쯤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겠는데요.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로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전후방 십자인대라든지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전후방 십자인대라든지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 같은 쿠션,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손상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관절경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하게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관절이 오다리로 살짝 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휘어 있게 되면은 한쪽으로 스트레스가 집중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을 안쪽은 많이 하더라도 바깥쪽 관절은 의외로 젊은 사람처럼 쌩쌩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다리를 살짝 과교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고 관절염의 진행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치료에도 다 반응을 안 하는 마지막 단계의 관절염일 때는 인공관절이라는 사람이 만든 관절로 덮어 씌워버리게 되는, 다시 말해서 치환하게 되는 과정을 퇴행성 관절의 마지막 수술,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잠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는 또 연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절도 많고 무릎이라든지 발목, 어깨 대부분 다 연골이 있고 관절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3기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사실은 3기라고 하면은 뼈가 연골로 덮여 있는 부분에서 연골의 마모 때문에 이제 뼈가 노출되는 경우를 대략 3기라고 보고요. 3기도 지나가서 이제 연골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 대신 잇몸으로 쓴다 그러죠. 네, 맞아요. 연골이 닳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뼈가 관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가 닳아서 줄어드는, 뼈가 마모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대략적으로 4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수명을 아무래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3기 이상 환자들에게 주로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65세가 안 됐더라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4기 이상의 환자들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호 원장님께서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의 어떤 성공적인 포인트를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한 인공관절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안 아프고 오래 써야 되겠는데요. 일단 안 아프고 오래 쓰려면은 안정성 그리고 운동성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안정성과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관절의 정렬, 얼라이먼트가 되겠는데요. 이 관절의 정렬이라는 거는 건물을 세울 때 우리 똑바른 건물을 세우면 그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그 관절을 하지의 정렬, 관절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하지의 관절은 사실은 경골, 아래 정강이 뼈는
대개 그 뼈의 장축과 이 체중이 떨어지는 선이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퇴골 뼈는 대퇴골 장축과 이루는 각이 한 정상적으로 5도에서 7도 정도가 네. 각이져 있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관절 정렬이란 사실 고관절의 골두의 중심에서 발목, 맨 아래에 있는 발목 관절까지 연결한 선, 그 선의 중심에 가운데 있는 무릎 관절이 중심을 지날 때를 가장 이상적인 관절의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오다리로 태어난 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환자의 관절은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면은 일상적인 똑바른 관절로 정렬을 맞춰주게 됩니다. 맞춰줌으로써 환자의 운동성이라든지 네. 관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또 그러면 무릎 관절의 뭐 어떤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 어떤 게 중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첫 네. 번째로 일단은 관절의 정렬을 회복시켰다면은 이제 관절의 갭, 간격을 일치시켜야 되겠는데요. 관절의 간격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무릎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이 똑바로 구부렸다 폈다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절 간격이 구부리는 동안이나 피는 동안에 항상 일정해야 되겠는데요. 대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 환자들은 다 펴지질 않는다든지 무릎이 다 구부러지질 않는다든지 또는 오다리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변화가 생기면서부터는 사실은 인대가 한쪽 방향은 짧아지고 반대 방향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늘어나 있는 인대를 좁아져 있는 인대를 좌우로 또는 구부렸을 때 폈을 때를 모두 다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김태호 원장님께서 워낙에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긴 한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관절부터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 관절까지 또 일정하게 일치를 하고 그리고 네. 이 간격도 좀 일치하게 돼야 좀 건강하고 연골도 통증이 없다 이런 게 맞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어떤가요? 네, 관절의 정렬과 간격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긴 한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의 수술이라는 것은 사실 네. 첫 번째로는 절삭이 되는 뼈를 인공관절이 네. 삽입되는 적당한 각도로 이 절삭, 뼈를 다듬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뼈가 정확하게 절삭이 되고 나서 관절을 고정시키는 과정까지가 인공관절 수술의 대략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뼈를 자르는 과정이 에서 환자의 이 하지의 정렬은 모두 다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네. 사실은 절삭하는 과정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이웃하는 관절이 보이지 않고 관절이 이웃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수술자들이 많은 경험과 이런 눈이라든지 이런 촉진, 눈으로 손으로 만지는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절삭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인공관절 수술 절개 부위는 사실은 한 뼘 남짓한 부위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정렬을 마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중심, 발목 관절의 중심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을 처음 저희들이 수술 그 절개 부위로서는 만질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로는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축을 세워야 되는데요. 수술 전에 먼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수술 전에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들이 가장 알 수 있는 축인 대퇴골의 장축과 내가 자르고 싶은
절삭하고 싶은 각도를 미리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해 놓습니다. 대퇴골 장축과 대개는 5도에서 7도를 사이에 각도가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처럼 그 대퇴골의 장축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퇴의 골순의 정 가이드라는 정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뼈를 뚫어서 일단은 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축에 옆에 보시면은 각도기가 달려 있습니다. 각도기로 제가 수술 전에 정해놓은 각도대로 일단은 뼈를 절삭, 자르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퇴골의 절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 아래 부분인 그 정강이 뼈는 어떠한 방법으로 절삭을 하게 될까요? 자, 정강이 뼈는 그래도 고관절보다는 만져지는 발목 관절은 잘 만져지기 때문에 중심 축을 손으로 또는 눈으로 가늠하기가 대퇴골보다는 편한데요. 사실은 대퇴골을 자르기 위해서는 대퇴골을 자를 때처럼 그 골순의 정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대체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골수 외 가이드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절삭을 하는 손이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차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대퇴골은 골수 내정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강이 뼈는 그 눈으로 보이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절삭을 하게 되는군요. 네. 자, 지금까지는 하지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관절의 간격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추게 될 수 있을까요? 관절 간격을 맞추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 환자들은 이렇게 오다리 변형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오다리 변형이 있게 되면은 안쪽 짧아져 있는 인대가 과도하게 짧아져 있고 그 반대편 짧아져 있는 반대편의 인대는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늘어나 있는 인대를 좁히는 시술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짧아져 있는 인대를 늘리게 되겠는데요. 인대가 뼈의 부착 부위가 사실은 뼈에 점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넓은 면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네. 그 면을 사실은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대를 끊어질 때까지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대퇴골 삽입물에 각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쪽이 늘어나 있다라면은 대퇴골의 각도를 삽입 각도를 교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정하면서 사진처럼 이 절삭하는 과정에서도 인대 그 관절 간격을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치과에서도 또 임플란트를 할 때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라도 네. 저희가 이 임플란트를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다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수술을 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도 로봇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로봇 수술을 진행하는 로봇 수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수술을 많이 해본 그 의사라면 대부분 느끼게 되는 이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예.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차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 관절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리들이 믿을 만한 기댈 수 있는 각도를 먼저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개는 처음 시작하는 게 대퇴골순의 정이라는 그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그 골순의 정이 틀어지면은 그거부터 시작했던 모든 수술들이 조금씩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퇴골이라는 것은 환자마다 길이도 다르고 사실은 살짝 휘어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골순의 정을 삽입하면서 만약에 키가 조금 작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대퇴골이 일찍 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씩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쪽으로 부딪히면은 한쪽으로 살짝 2도, 1도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 오차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술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절삭 과정 중에서는 대부분 절삭 가이드를 먼저 고정을 하고 절삭면을 전기 톱으로 절삭하는 과정의 반복이 되겠는데요. 네. 이 절삭 쏘라는 게 톱날의 날이 무한정 두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대개는 2mm, 3mm의 두께를 네. 가지기 때문에 딱딱한 뼈, 특히 경사져 있는 지금 그림처럼 경사져 있는 뼈에 이 톱날이 들어갈 때는 사실은 살짝 위쪽으로 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부분 위쪽으로 휠 수밖에 없는 걸 경험적으로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을 과도하게 주면은 또 아래쪽으로 깎이고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오차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절삭 과정에서 고르지 못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절삭면이 고르지 못하면은 절삭면에 딱 안착을 시켜야 하는 인공관절 삽입물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미세하게 흔들림이 지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인공관절과 내 뼈가 해리, 분리가 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사실 해리라고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 해리라는 것은 사실 인공관절 실패, 조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실 수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절삭이 정확하게 해야지 인공관절의 수술 결과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로봇 수술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CT를 고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 네. 다 하지의 CT를 모두 얻게 되는데요. 하지 CT를 얻으면은 요새 CT는 3차원 영상으로 바꿀 수가 상당히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영상으로 우리 환자의 하지의 그 모양을 이미지를 얻게 되면은 고관절 골두의 중심과 발목 관절의 중심을 얻는 선의 중심에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 어플보다도 더 쉬운 일이 되겠는데요. 이미지가 얻고 나면은 사실은 대개는 전날 수술 전에 가상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절삭 각도라든지 이 각도로 했을 때 환자의 이 정렬은 몇 도가 될 것이며 이 사이즈는 어떻게 정하는 게 환자분한테 다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정하게 돼서 전날 수술을 마치게 되면은 그 자료를 그냥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수술장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수술장의 컴퓨터가 CT와 함께 수술 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와 환자의 그 뼈의 위치와 모양을 일치시키는 과정만 거치게 되면은 로봇가 이 뼈의 절삭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얇은 톱날을 이용하는 수술이 아니고 이 회전 톱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그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수술이 굉장히 좋고 이런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수술 후에 사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술 후에는 네. 어떤 운동을 통해서 또 재활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수술 후에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보호하고 싶은 물질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단지 주먹만한 이 쇳덩이라고 그냥 인식을 합니다. 이 쇳덩이가 갑자기 우리 몸에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무릎이 붓고 걸음을 걸으면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6개월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우리 몸에 이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도 막이 싸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내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동안에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연습을 진행을 해야 되고 걷는 연습도 꾸준히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호 원장님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인공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보시고 광고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김영종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주치 김현종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고혈압 환자가 약 890만 명, 당뇨 환자가 427만 명으로 고혈압 환자 수가 딱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열의 2명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고혈압이 치아와 구강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고혈압 약에 포함된 이뇨제 성분이 입안의 침 분비를 억제하여 구강 건조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증이 장기화되면 혀나 입의 점막이 화끈거리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말하거나 음식을 씹기 어렵고 구취와 충치가 생길 수 있죠. 이 경우에는 필로카인이나 세비멜린과 같은 약을 처방받고 물을 자주 마시며 무설탕 캔디, 정기적인 불소 도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 약 중에는 이뇨제와는 달리 말초 혈관을 넓혀주어 혈압을 강화하는 니페디핀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할 시 적게는 6%, 많게는 63%까지 잇몸 증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치아 사이의 잇몸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면 잇몸 안에 세균의 양이 늘어나 잇몸병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절제술과 같은 처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잇몸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구강 증상은 입안에 붉은 발적과 하얀 레이스 그물 모양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평태선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구강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치과에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의 한 성분인 혈관 수축제와 혈압약이 상호작용하여 혈압을 오히려 더욱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그렇다면 치과 가기 전에는 혈압약을 먹지 않아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혈압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혈압이 안정적인 아침에 치과를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내 1000만 고혈압 환자분들, 치과 주치의와 혈압 상태를 꼭 잘 모니터링하여 내과적인 처치부터 수술까지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과 주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우리 임플란트 시행 시 네. 골다공증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고혈압의 관리도 치과 치료 시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치과 치료가 또 이게 국소적인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전신 질환과 연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요. 또 최근에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환자분들께서 먼저 저는 고혈압이 있다 또는 네. 뭐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제가 치아 주치의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쏙쏙 집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주제를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고관절, 골절 치료와 예방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근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박근호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균형 감각이 떨어진 그 노인 환자분들이 낙상을 하게 되면 고관절 부에 골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겨울철에는 빙판길에 그리고 또 요즘처럼 날씨가 풀린 계절에는 등산이나 또 네.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서도 고관절 부의 골절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면 뭐 승마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70대 분들 이상도 굉장히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박근호 원장님, 이제는 80대 분이나 90대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는 것들이 좀 비일비재한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이제 만 90세 고관절 환자 수술을 집도하였는데요. 네. 제 경험상 이제 최고령 환자는 만 97세셨습니다. 오, 네. 제가 정형외과에서로서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경우가 이런 고관절, 이런 고령의 환자에서 골절 환자, 특히 고관절, 즉 엉덩관절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노령화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노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에 이런 골절 환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준비된 표를 보실 건데요. 네. 평균 수명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2005년과 비교할 때 약 12년 만에 평균 수명이 82.1세로서 약 5년 연장이 됐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고관절 골절 환자 수는 2007년에 4만 7천여 명에서 2012년에 6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4만 명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였고요. 60 이상의 고령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골절이 보통 빙판길이나 눈길 등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겨울에만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실내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은 오히려 집안 화장실, 방 등의 실내에서 넘어지는 빈도가 높습니다. 네. 네, 그 실내에서도 골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군요. 네. 네. 자, 이제 고관절의 골절뿐만 아니라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고관절의 구조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몸의 중앙에 위치하는 관절로서 위치는 상체와 위로는 상체와 아래로는 하체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앞서 무릎에서 보셨듯이 이런 관절면도 역시 아주 매끈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연골이 닿게 되면 역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이런 보행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질환을 역시 겪게 됩니다. 네. 실제로 또 어떤 이제 우리가 고관절에 대한 형태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고관절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고관절의 형태와 기능을 먼저 또 살펴보시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정상 고관절은 비구라는 소켓에 대퇴골이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마치 절구처럼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 운동이 가능한 아주 안전적 형태의 관절입니다. 이런 보행이 필수적인 고관절은 보행 시에는 체중의 약 3배의 하중을, 달릴 때는 체중의 약 10배의 하중을 견뎌내는 아주 고마운 관절입니다. 정상 고관절의 방선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다음 보시면 소켓 모양의 비구에 대퇴골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비구 밖으로 대퇴골이 불안정의 관절을 이루거나 가관절을 이루게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를 고관절 비구 이형성증이라고 네. 부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좌측 고관절을 보시면요. 우측과 달리 골두 모양이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는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일컫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 규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관절면만 잘 유지가 되면은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보통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고관절 비구 이형성증과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 선천성 그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후천적인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후천적인 질환에는요, 우선 원발성 고관절염,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2차성 고관절염, 그리고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네. 사진은 양측 무릎 관절의 엑스레이로서 저희가 외래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사진과 같이 원발성, 즉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행된 원인 없이 발생한 1차성 고관절염도 접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무릎 관절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빈도가 적고요. 또한 서양인에 비해서 빈도가
드뭅니다. 또한 다음 사진 보시면 강직성 척추염에서 볼 수 있는 관절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2차성 고관절염이 올 수 있는 강직성 척추염인데 이는 사진을 보듯이 척추가 앞으로 굳어지고 네. 고관절도 역시 굳어질 수 있게 되며 이런 강직이 올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높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과 보듯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 혈액을 공급하는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대퇴골두에 괴사가 오는 질환입니다. 혈액 공급에 이상이 생기는 명확한 원인 규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음주, 스테로이드 복용, 흡연 또는 잠수병 등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확실히 입증된 치료 약물은 현재까지는 없고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요. 괴사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감압술 또는 뼈 이식 수술을 통해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시를 해보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약 50%에서 3년 이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결국 많이 진행된 괴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는데요. 제 주변부에서 또 고관절 때문에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이 있긴 한데 처음에 이게 고관절 이상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배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느꼈을 때 고관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환자는 사타구니, 즉 서해부 또는 엉덩이 부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온 소견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잘 되던 양반다리가 지금 잘 안 돼요라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실제로 진료실에 들어올 때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그렇다고 항상 고관절에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다음 그림과 보듯이 척추 질환 또는 여성 생식기 질환 또는 대장 질환 등과의 꼭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항상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감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자, 뼈가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 경우에 넘어질 경우에는 고관절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고관절 주위에 어떤 뼈들이 골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고관절 주위의 뼈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자골, 장골, 치골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퇴뼈와 비구를 통하여 앞서 설명드렸듯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엉덩방아를 찍게 된다면 주로 어떤 뼈들이 다칠 수 있을까요? 네, 넘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부위의 골절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좌골, 치골 골절 또한 대전자, 소전자 등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 부분의 골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소전자 하방에 발생하는 대퇴골 전자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런 골절들은 대부분의 골절에서는 전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적 흔히 또 볼 수 있는 대퇴골 경부골절인데요. 이는 환자의 나이와 골절 양상에 따른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퇴골두에는 혈액 공급하는 그 혈관 체계들이 주로 대퇴골 그 경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퇴골 경부가 다치게 되면은 결국 혈액 공급에 이상이 올 수 있고 대퇴골두가 그 혈액 공급을 못 받고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사가 올 수 있어서 무혈성 괴사 역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 사진의 증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증례는 48세의 여자 환자신데요.
이분은 이제 수상하고 다행히 바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원하셨을 때 다행히 골절 부위 전이가 심하지 않은 상태셨고요. 그리고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네. 젊은 환자였고 그래서 최대한 뼈를 살릴 수 있는 즉 뼈를 유압하는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요. 그림과 같이 내고정술을 시행하여서 나중에 다행히 골 유압이 잘 돼서 잘 문제없이 지냈던 환자입니다. 이 사례가 내고정술 사례인가요? 네, 내고정 사례입니다. 네. 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분도 58세 남자 환자십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수상 후에 다치고 나서 지금 며칠 지나서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프셨는지 막 걸으시다가 이제 전이가 더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미 내원 당시에 이미 골절 부위의 전이가 심하신 상태셨습니다. 이 환자도 58세는 비교적 나이는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근데 이미 전이가 심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골 유압을 얻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과 같은 인공관절 반추한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건강 스페셜에서는 고관절 치료와 골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나 또 이 관절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이제 무릎처럼 뭐 15년, 20년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수명이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감염, 탈구, 골절 등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환자분이 이제 잘 관리하시게 되면은 무릎 관절의 수명과 비슷한 그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다행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인공 고관절 수술이라든지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서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기사를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 배재영 원장님. 고관절 환자가 59%가 골절 발생을 하고 5년 이내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16%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시긴 하니까 이런 다른 부위의 관절 부위가 부러졌다고 해서 사망까지 앞당겨지는 경우를 저는 사실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시는 예. 환자분들 보면요. 일단 네.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네. 가능한 한 조기에 수술을 이제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특히 이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서는 그 환자분들의 어떤 내과적인 합병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좀 조기에 수술을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조금 더 또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박근호 원장님,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조기 사망률이 실제로 높고요. 네. 심지어는 수개월 내에 사망한다는 게 3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심지어 2년 이내라는 보고되는 논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들이 많은데 대개 사망 원인들은요. 그림에서 보듯이 욕창, 폐렴, 뭐 방광염, 폐혈증, 여러 심근경색증, 폐색전증 등 여러 원인 등에 있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평균 생존율은 과연 얼마나 되는 건가요? 뭐 5년, 1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생존할 수 있다 또는 평균 생존율은 몇 년이다 이런 보고가 있나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설명드리는 게 예. 1년 내 사망률이 약 40에서 50%까지 보고는 되지만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을 빨리 하시면은 그 이상 충분히 여명을 잘 지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고관절 골절의 경우 그 보행이 힘들어지고 또 예. 침상에 누워지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과적 합병증에 의해서 그런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출혈성 쇼크가 오는 경우도 네. 있고, 아무래도 보행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반드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신속히 좀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애초에 골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골절이 발생하는 노인중 대다수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데요. 논문들을 보시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비당뇨인에 비해서 이런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배 정도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당뇨 등의 본인 기저질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굉장히 골절 예방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또 접할 수 있는 골다공증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뼈 안에 침울했던 해면골이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보통 환자분들이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또는 치료를 이제 되지 않게 됐는데요. 이때 이런 역시 골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성은 만 65세, 남성은 만 7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 건강보험은 가능하니까요. 네. 정기적인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유제품, 콩, 해조류 등을 섭취하시고 비타민 D의 합성이 필요한 햇빛을 하루 20-30분 정도 쬐도록 노력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길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예방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저희가 실외 활동 할 때는 가급적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관절 골절은 보통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면 걸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제 몸이 숙이면서 걷게 되고요. 설령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면서 팔을 짚게 되면서 보통 손목 등에 골절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보행에 중요한 고관절이 희생되는 것보다는 손목 골절이 차라리 예후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로 이제 그 실외 활동이 적은 노인에서는 실내에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런 실내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런 집안 바닥에 전기선, 물건 등을 정리를 하시고 문턱도 없애셔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나 또한 그 양변기나 세면대 주위에도 손잡이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침대에도 가드를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제 경우도 그렇고 100세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행에 필수적인 소중한 고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빙판길, 눈길 보행은 금지하시고 외출 시에는 가능하면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평소에 내 기저질환의 철저한 관리 및 정기적인 골다공증 검사 및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고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의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 외래를 보다 보면요. 요즘에 이제 골다공증 약을 많이들 복용하시는데요. 골다공증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골다공증 한번 진단 받으면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느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골다공증 약이 좀 안 맞으면 다른 어떤 대체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제 또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제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심지어 1년에 한 번 이제 복용하는 제주도 있는데요. 우선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부작용은 이제 속쓰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약을 드실 때 식전에 그리고 충분히 물을 드시면서 그리고 최소한 30분간 최소한 누워있지만 않으시면 그런 거는 대부분 예방이 되고요. 또는 이제 심할 때는 이제 위장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치과랑 관련된 이런 턱 괴사, 턱뼈의 괴사가 올 수 있는데요. 반드시 약을 드시는 분은 그런 임플란트 치료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치과 의사한테 네. 반드시 내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를 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본인이 약을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챙겨 먹기 힘들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말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반드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은 그런 치료를 꼭 하셔가지고 이런 골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